안녕하십니까, 강영천입니다.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. 저희들이 살면서 이 암에 걸린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의미를 가집니다. 저희들이 암 진단을 받는 순간 저희들 삶이 바뀌게 되죠. 그러나 다이버 분들이라면 잘 치료받고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이 암과 다이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는 어떤 내용은 우선 암에 대해서, 그리고 암이 다이빙에 미칠 수 있는 어떤 영향을 먼저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아마 오늘은 그 정도만 다루고, 그 밑에 어떤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에 오는 그 여러 가지의 암 중에서 다이빙과 좀 연관이 있을 수 있고, 다이빙의 영향을 특별히 줄 수 있는 어떤 것들만 몇 가지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 몸에 있는 200개가 넘는 이런 암을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암은 저희 몸속에 있는 약 60여 개의 장기에 200종류가 넘는 종류의 암이 발생합니다. 우리가 흔히 이 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양 중에서 양성과 악성 종양이 있는데, 그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표현합니다. 양성 종양은 쉽게 저희들 몸에서 생기는 사마귀, 또 우리 낭종이라고 하는 그 시스트, 그 다음에 저희들 다이버들이 특히 한국처럼 시원한 물에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그 웨이더에 있는 그 뼈가 조금 화를 내서 이렇게 골종이라고 하는 이렇게 뭐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물론 저희들 몸속에 여러 군데 이 골종은 생깁니다. 근데 이제 이 웨이더 골종은 저희들이 혹시 웨이더 압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흔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거고요. 양성 종양은 생겨도 천천히 자라고, 또 주위에 있는 다른 장기나 조직을 해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소위 저희들은 양성 종양을 수술로 제거할 때 계란 껍질 벗기기라고 하는, 혹은 알까기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. 깨끗이 다 드러내기만 하면 재발이 내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악성 종양은 양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빨리 자랍니다. 빨리 커지고, 이게 그 암 자체의 껍질을 먼저 파괴해서 나와서 주위 조직에 빨리 파급됩니다. 심지어는 혈액이나 임파선을 타고 멀리 있는 장기에 원격 전이도 일으킵니다. 그런가 하면 이 암 중에서는 분명히 암이지만, 양성 종양 중에서는 양성이지만, 즉 저희들이 현미경화에서 봤을 때 암세포가 보이지 않지만 하는 행동은 상당히 악랄한 종류가 있습니다. 특히 뇌 종양이나 척추에 생기는 종양은 그게 갇혀있는 공간에서 그름이 커지면서 그 주위 조직을 눌러서 생기는 아주 무서운 증상들을 나타내고, 그런가 하면 갑상선암 같은 종류는 물론 암세포도 맞고 갑상선암을 잘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지만, 얘들이 생겨서 자라나가고 또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는 굉장히 순합니다. 그래서 많은 지금 보험회사에서 암보험에서 갑상선암을 빼려고 하는 그런
움직임도 있고 실제로 뺀 회사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 갑상선암 중에서 그 갑상선암의 종류가 크게 4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두상과 소포성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좀 착한 암이기도 합니다. 암과 다이빙에 대해서 좀 볼게요. 암을 가진 분이 다이빙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들 몇 개를 추려봤어요. 자, 이 환자가 과연 다이빙이라고 하는 활동과 다이빙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어떤 압력의 변화, 이런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? 이 환자는 어떤 건전한 판단력, 정신력, 성숙도를 유지하고 있을까? 암은 사람을 상당히 이상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공포심으로. 그 다음에 그분은 자신에게도 당연하지만 버디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까? 왜냐하면 다이빙은 절대로 일방적인 도움을 받는 그런 버디 시스템을 취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건강이나 판단력 같은 것은 손상을 받지 않은 상태이어야만 합니다. 그 다음에 종양의 위치가 이 압력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 해결할 수 있는 위치일까? 뭐 예를 들어서 종양 중에서 폐에 온다거나 부비동 입구에 오는 어떤 코의 악성 종양이나 뭐 심지어 양성 종양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데 생긴 어떤 종양은 압력의 변화 때 저희들이 압력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, 그 다음에 만약에 치료를 했다면 상처가 완전히 아물어야 됩니다.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는 데는 한 2주면 대충 붓는데 그게 완전히 우리가 그 몸을 여는 수술을 한 경우는 6주 정도 기다리라고 합니다. 그래야지 피부가 원상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게 피부에 구멍이 뽕뽕 나 있는 상태에서 그 바닷물이 들어가고 하면 2차 감염이 와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암을 치료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겠죠. 이건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치료가 끝난 상태에서 역시 자신과 버디를 도울 수 있는 건강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나. 그 다음에 다이빙 하는 중간에 혹은 다이빙을 했기 때문에 이 암 혹은 이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나. 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 중에 들어가겠습니다.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보면요. 머리숱이 별로 없어도 이렇게 한 번씩 건져없습니다. 수술이 있고요. 화학요법, 키모테라피라고 합니다. 방사선 치료, 그 다음에 면역 치료라는 것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자연치유가 있는데 암 치료를 수술로 한 경우 거의 대부분이 수술을 해야 되겠죠. 이때는 이 암이 어느 정도 컸고 암이 어느 부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주위 조직에 혹은 원격 전이가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수술의 범위가 결정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수술 후에 다이빙 할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이 걸리는 후두암, 저는 100건이 넘는 후두암 수술 중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봤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. 그것도 신랑이 많은 담배를 방에서 같이 피우는 간접흡연의 경우였어요.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모두가 후두암에 걸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. 그러나 후두암에 걸린 사람은 거의 모두가 담배를 피웁니다. 이런 후두암 수술을 하고 나면
부분 후두 척출술의 경우는 뭐 좀 어색하지만 말도 할 수 있고요. 뭐 다이빙에 나중에는 큰 지장이 없을 수 있지만 후두를 다 드러내면 여기 목에 이렇게 구멍을 내고 살아야 돼요. 이런 분들은 물에 들어갈 수 없죠. 예, 그 다음에 이 암치료 중에서 이제 화학요법이라고 합니다. 이 수술하고 보조요법으로 화학요법을 많이 하는데 아직은 암을 죽일 수 있고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는 항암제는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화학요법을 한 분들은 그 요법 후에 이분이 암에서 벗어났건 안 벗어났건 상당한 기간 기다려서 이 화학요법의 합병증으로부터 벗어난 다음에 다이빙을 해야 됩니다. 이거는 방사선 치료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. 방사선 치료라는 것은 그 방사선으로 암과 암 주위에 있는 조직을 불러 태우는 겁니다. 그 치료받은 자리는 다 시꺼멓게 화상이 나 있습니다. 그러나 정상 조직은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나면 화상 부위가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암세포는 돌아오지가 않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사실 주위 조직에 많은 영향을 주고, 특히 만약에 이 부분에 우리가 그 방사선 치료를 했다면 폐 자체에도 많은 손상을 줍니다. 그 다음에 그 입안에 구강점막 같은 것도 화상을 입어서 그 침을 만들어내는 그 침샘을 못 쓰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분은 막 거의 평생을 그 구강 건조증으로 고생을 하시죠. 그래서 방사선 치료 받은 분도 당연히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이 최소한 대부분이라도 사라지고 나서 다이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 암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입니다. 그래서 제가 바로 어떤 암의 그 하나하나의 조직이 우리한테 다이빙에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한번 다시 준비를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